직위상학. 손무는 오왕과 오자서의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원수로 취임하여 오나라의 병권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되었다. 타국 사람으로서 남의 나라의 병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일로서 오왕은 손무의 인격과 지휘 능력을 그만큼 신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왕은 손무에게 원수의 직함을 제수하고 축하연을 베풀어주며 말한다. 나의 원수는 우리나라가 중원에서 패권을 잡는 것이요. 그 소망을 이루려면 초나라를 직서 패권을 빼앗아올 밖에 없는데 초나라를 치는 데 대해서는 오대부도 대찬성이라오. 손 원수 생각에는 우리가 언제쯤 초를 치는 것이 좋겠소. 손무가 답한다. 군사를 일으키려면 상당한 시일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고로 병은 흉사라고 일러옵니다. 확실한 승산이 없이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는 것은 백전백패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서두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말인즉 옳은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초나라를 치려고 벼르고 별려오던 오자서는 손무의 말에 너무도 기가 막혔다. 원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10년 전부터 초를 쳐서 부형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초를 치기를 바라옵니다. 손무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왕은 패권을 장악하려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전쟁을 서두르고 있고 오자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 전쟁을 서두르고 있으니 이처럼 사욕과 사원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손무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오다가 문득 입을 열어 침통한 어조로 말한다. 전쟁을 감정으로 일으킬 수는 있어도 감정으로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에 있으므로 확고한 승산이 없이 전쟁을 서두르는 것은 마치 섬을 지고 깔곡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준비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의 경세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는 사욕과 사원만으로 전쟁을 빨리 일으키고자 하고 계시니 이래 가지고서야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옛말에 사슴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사온데 우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옵니다. 신랄한 비판이었다. 오왕과 오자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다. 손무는 군주에게 대한 언사가 너무 지나쳤는가 싶어서 머리를 정중하게 숙이며 다시 말한다. 전쟁이란 국가의 흥망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최대 최난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질의 중대성에 감안하여 깊이 성찰해가지고 결정하셔야 할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오왕은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원수의 말씀은 참으로 만고의 진리에 해당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전쟁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커다란 잘못이었소. 전쟁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소. 옆에 있던 오자서도 자신의 경소를 뉘우치는 빛을 보이며 이 기회에 선생의 병법 강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무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오대부께서 나더러 병법을 강론하라고 하시니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전쟁에 관한 몇 가지의 기본 원리를 저 나름대로 몇 말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란 상대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일인 만큼 전쟁을 일으키려면 우선 다음에 7가지만은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적과 우리의 양자 간에 어느 군주가 정치를 더 잘하고 있는가. 둘째, 적과 우리를 비교하여 어느 편 장수가 더 우수한가. 셋째, 천의와 지리의 득실에 있어서 어느 편 득실이 더 큰가. 넷째, 군기는 어느 편이 더 잘 실행되고 있는가. 다섯째, 군사들의 사기는 어느 편이 더 왕성한가. 여섯째, 군인들에 대한 상벌은 어느 편이 더 공정한가. 이상 6가지를 정밀하게 검토 분석해보면 승패의 수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끝으로 7번째, 승산이 나와야만 비로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데다가 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자서가 뉘우침에 진땀을 흘리며 말한다. 선생이 아니셨더라면 저는 천고의 우를 범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대부의 용맹과 임전지략은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은 오래 끌면 끌수록 군사들이 피로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탕진되어 이겨보았자 이긴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왕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손무는 오왕과 오자서를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잇는다. 이왕 말씀을 시작했으니 병법에 대해 몇 말씀 더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매우 방자스러운 말씀 같사오나 일반 사람들은 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야만 승리가 결정되는 줄로 알고 있사온데 승패를 무력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책에 불과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왕 합녀가 크게 놀라며 아니 싸우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승패를 가릴 수 있다는 말씀이오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오자서만은 손무의 말을 대뜸 알아들었는지 무언중에 고개를 끄덕인다. 손무가 다시 말한다. 승리를 거두는데도 4가지 단계가 있사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벌모라고 하옵는데 그것은 적의 의도를 미리 알아가지고 적이 투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쳐서 정신적으로 압도해버리는 것이옵니다. 그 방법이야말로 상지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벌교라고 하옵는데 적의 친교국들을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그들의 동맹 관계를 외교적으로 분쇄해버리는 것이옵니다. 그 방법은 중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벌병이라고 하옵는데 그것은 전쟁, 즉 무력으로 싸워 이기는 방법인데 그것은 하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벌성이라고 하옵는데 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려면 이쪽의 피해도 막대하게 되므로 그런 방법은 하지 하책에 속하는 것입니다. 손무가 거기까지 말하자 오자서는 감격과 감탄을 마지못해 손무에게 머리를 거듭 숙여 보이며 지금 선생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진실로 금과 옥조와 같이 귀중하신 가르침입니다. 벌병보다는 벌교가 낫고 벌교보다는 벌모가 상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얼마나 차원 높은 지모이십니까? 정말이지 저는 지금까지 너무도 우매한 장수였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손무가 머리를 힘차게 흔들며 대답한다. 오대부는 무슨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시오. 벌모가 최상의 지략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다른 사람 아닌 오대부 자신이셨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대부야말로 나의 스승이시오. 오자서는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아니, 제가 언제 선생에게 그런 병법을? 그 말에 손무는 소리를 크게 내어 웃으며 말한다. 공께서 옛날 투보회 석상에서 열국 제후들이 진왕의 손에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에 오대부가 쓰신 술법이 바로 벌모라는 병법이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손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그렇습니다. 그때 오대부가 진왕의 음모를 사전에 분쇄해버린 수법이 바로 벌모에 해당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나는 투보회 때의 이야기를 듣고 벌모가 최상 책임을 이론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오대부는 이론을 초월하여 몸으로써 실천하셨으니 오대부야말로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법을 이론적으로 연구해 나갈 뿐이지만 오대부는 선천적으로 명병법가의 소질을 타고나셨으니 얼마나 귀하신 천재입니까? 선생에게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오왕이 기백에 넘친 얼굴로 말한다. 한 분은 실천력이 뛰어난 명장이요, 한 분은 이론의 밝은 명장이니 내가 이제야 명장들을 옳게 얻은 셈이구려. 하하. 싸움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손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대답한다. 신이 듣자옵건대 뛰어난 공장이 나무나 돌의 조각을 할 때에는 이미 나무와 돌 속에 조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심한으로 보고 나서 그 사람은 단지 칼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을 도려내어 작품을 만든다고 하옵니다. 전쟁도 그와 같아서 싸움을 시작하기 이전에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가 이미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을 때에만 싸워야 하는데 그때의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자기도 확인하고 적에게도 확인을 시키기 위해 싸우는 데 불과한 것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도 승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패배할 요소가 별로 없어 보이니 당분간은 칼을 갈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손무가 그렇게 단언하고 나오니 오왕과 오자선은 더 할 말이 없었다. 오왕이 말한다. 경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병법에서 말씀하셨는데 손원수는 오늘날의 초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구려. 손무가 대답한다. 간신 비무기가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는 초나라의 정정은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비무기를 제거하고 나서부터는 소왕을 중심으로 국론이 통일되어 지금은 결코 만만하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손무의 말에 오왕은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싸워도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는 말씀이요? 손무가 대답한다. 지금 정세로 보아서는 피차간의 싸움을 시작해도 승패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국은 간신 비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상하가 똘똘 뭉쳐서 일치 단결을 하고 있는 데다가 좌영금 자서와 우영윤 낭화 등의 맹장들이 건재하므로 결코 녹록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 편에도 약점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편에 무슨 약점이 있다는 말씀이요? 오왕은 우리 편에도 약점이 많다는 말에 크게 놀라며 반문하였다. 손무가 대답한다. 대왕께서 큰일을 도모하시려는 이 판국에 신이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오대부와 백비 장군은 본시부터 오나라 사람이 아니고 초나라에서 망명을 오신 사람들이라는 점도 우리로서는 커다란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초전을 일으켰을 경우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이 대왕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대부와 백비 장군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 대왕을 설득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는 오해를 사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나가면 그런 불평이 표면화되지 않을지 모르오나 전세가 우리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원한을 사게 될 것이므로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원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구려. 오왕은 즉석에서 수긍하였다. 오자서도 이성적으로는 손무의 말을 옳게 여겨 머리를 숙인 채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손무에게 대한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손원수는 무엇 때문에 나와 백비 장군의 약점까지 노골적으로 파헤쳐서 우리들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일까? 그런 말을 들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모셔오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걸. 손무는 오자서의 안색에서 그와 같은 기색을 재빨리 알아채고 오왕에게 다시 아른다. 전하께서는 중원의 쾌경을 장악하려는 웅지를 품고 계신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초를 쳐부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오대부와 백비 장군 같은 명장들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감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피아의 실력에 의해 결정될 일이므로 아무리 조급하여도 때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은 오자서의 불평에 대한 간접적인 무마책이기도 하였다. 오왕이 말한다. 알겠습니다. 원수를 믿고 때를 기다릴 테니 그동안의 실력을 착실히 양성해 주시오. 신은 전력을 기울여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손무는 그날부터 군사들에게 훈련을 맹렬히 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신병을 널리 모집하여 새로운 군대를 자꾸 양성해 나갔다. 그리하여 1년이 경과했을 무렵에는 오군은 어느 나라도 당해내기 어려운 막강한 정예군이 되었다. 손무가 군기 확립에 가혹할 정도로 준엄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은 어느 누구도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원인은 손무 자신이 언제든지 군사들과 고락을 같이 해왔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숙식조차 군사들과 같이 해오면서 군사훈련을 시킬 때에는 추상같이 엄격하였다. 그 대신 숙소에 돌아와서는 친형제같이 다정하게 대해 주었으므로 누구나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하루는 졸병 하나가 숙소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며 손무에게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 원수께서는 훈련을 시키실 때에는 호랑이같이 무서우다가도 정작 무릎을 대고 마주 앉으면 친형님같이 다정하시니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 본색이시옵니까? 손무가 웃으며 대답한다. 이 사람아,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자네들하고 무릎을 마주대고 앉아 환담을 즐기는 것이 나의 본색이지. 그런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무슨 재미로 부대장 노릇을 하겠나.
형의 즐거움은 아우들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걸세. 그러나 형에게는 형으로서의 의무가 따르는 법인데 그것은 아우들을 어디까지나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네. 그렇다면 훈련을 시킬 때에는 어찌하여 형님답게 자애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엄격하기만 하시옵니까? 그러자 손무는 졸병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며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자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세. 훈련 시에 내가 군기 준수에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것은 사랑하는 아우들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아야 하네. 군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군대는 일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저항력이 약화되어서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는 법이야. 형의 입장인 나로서는 사랑하는 아우들을 몰살시켜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내가 군기 확립에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세. 내 말 알아듣겠나? 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많은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한결같이 눈시울을 흘리며 감격하였다. 군사들은 그때부터 손무를 친형님처럼 더욱 따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나라 군사들은 날이 갈수록 정예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오왕은 내심 크게 안도하였다. 그러나 일국의 원수가 지금까지 사병들과 같이 한다는 말을 듣고 하루는 손무를 불러 이렇게 나무란다. 손 원수는 사병들과 숙식조차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원수의 위신이 손상될까 크게 두렵구려. 손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오왕에게 대답한다. 전하, 그런 염려는 마시옵소서. 군기가 엄격한 부대는 상관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는 법이옵니다. 군기 확립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옵니다. 오왕은 그래도 미심쩍어서 고개를 갸웃하며 그럴까요? 그러나 우매한 군사들에게 온정을 지나치게 베풀다가는 오히려 욕을 보지 않을까요? 전하의 존의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군사들은 우매한 것들이니 강하게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옛날 병담에 유능기강하고 양능재강하니 유자구성나는 말이 있사옵니다.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것은 단단한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약한 것은 굳센 것을 능히 제어할 수 있다고 했으니 부드러운 것이야말로 참된 덕이라는 뜻이옵니다. 군사란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마음으로부터 융합하려면 지휘관이 부하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아서는 안 되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상관을 위해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옵니까? 경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럴 수도 있겠구려. 오왕은 그제서야 손무의 깊은 뜻을 알아보고 수궁의 고개를 끄덕였다. 손무는 이왕 말이 난 김에 오왕에게 간언을 한마디 올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근자의 국력이 강대해지자 오왕은 만심이 생겨서 정사를 성실하게 돌보지 아니하고 차츰 주색에 흐르는 경향이 엿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신이 군사를 다스림과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심은 비록 그 규모의 대소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 기본 원리에는 추호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옵니다. 옛글에 여중동호하면 불성하고 여중동학하면 불경이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즉 비록 군주라 하더라도 민중의 뜻을 알아서 즐거움을 민중과 같이 누리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괴로움을 민중과 같이 나누면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는 옛말이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항상 민중과 더불어 살아야 하옵니다. 만약 치자의 마음이 민중을 떠나면 그 나라는 필경 망하게 된다고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사옵니다. 오왕은 손무의 간언을 알아듣고 즉석에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며 경의 충언은 마음 깊이 새겨들었소이다. 하고 말한 뒤에 경의 노력으로 우리 군사가 막강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초나라를 공략해 봄이 어떻겠소? 하고 묻는다. 손무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심사숙고에 잠겼다. 손무는 오랫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입을 열어 말한다. 우리가 초나라를 본격적으로 정벌하기에는 우리 군의 준비가 아직도 미흡하옵니다. 오왕이 고개를 기울이며 반문한다.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은 어떤 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오? 손무가 다시 대답한다. 군사를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치려면 그에 앞서 내부의 우환부터 제거해 버려야 하옵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부의 우환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옵니다. 내부의 우환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오?
신이 알기로는 선왕의 신복이었던 어면은 지금 서주 땅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선왕의 또 다른 신복이었던 초경 역시 종호국에서 보복 작전을 꾀하고 있는 형편이오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초나라를 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인 줄로 사료되옵니다. 들어보니 과연 옳은 말씀이구려. 그러면 우선 그들부터 쳐 없애는 것이 어떠하겠소? 그 자들은 쉽게 정리해버릴 수가 있을 게 아니오. 물론 어묘와 초경을 토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옵니다. 그러면 오대부 여비 장군 등과 더불어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전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무는 즉석에서 오자서와 협력하여 토의한 결과 백비 장군에게는 군사를 주어 서주에 있는 어묘를 치게 하고, 오자서는 군사를 이끌고 종호국으로 진격하여 초경을 치기로 합의를 보았다. 드디어 출진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손무가 원수로 취임하고 나서 최초의 발병이었다. 그러기에 손무는 출병에 앞서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이 연구해 온 병법을 다음과 같이 강론하였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장수들은 모두가 명장들이므로 귀관들에게 병법을 강론하는 것은 무용지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아는 일이라도 한 번 들어 다르고 두 번 들어 다름으로 출진에 앞서 나 자신이 평소에 연구해온 기본 요강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니 귀관들은 성심껏 경청해 주기 바랍니다. 손무는 모든 장수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그와 같이 정중한 전제를 늘어놓고 나서 지휘관인 귀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사가 적의 병력의 10배가 될 때는 적을 포위하고 나서 싸우려 하지 말고 적이 절로 굴복해오거나 자멸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병력이 적의 5배가 될 때에는 포위 작전을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병력이 우세한 것을 이용하여 단번에 적을 무찔러 버려야 합니다. 손무의 병법 강론은 그대로 계속된다. 셋째,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에는 우리는 병력을 양분하여 좌우에서 협공을 해야 하고, 넷째, 피하 간의 병력이 비등할 경우에는 전력을 기울여 싸우는 것이 상책이고, 다섯째, 적의 병력이 우리보다 많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싸움을 기피해야 하고, 여섯째, 병력 이외에도 무기 등등으로 모든 면에서 적이 우세할 경우에는 아예 싸움을 피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일곱째, 적은 병력으로 우세한 적과 싸우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확고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눈물을 머금고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굴욕일 뿐이지만 승산 없는 싸움을 우기하는 것은 생명과 재물 등 막대한 희생을 입게 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수들은 지휘관의 지침을 명시해주는 손무의 강론에 저마다 감탄에 마지 않았다. 손무의 병법 강론은 아직도 계속된다. 무릇 지휘관 여러분은 국가의 수레바퀴와 같이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장수들이요. 수레바퀴가 완벽하면 그 나라는 강해지고 수레바퀴에 흠이 생기면 그 나라는 약해지는 법이요.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국운은 오로지 지휘관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 있다고 하겠소. 손무가 지휘관들의 임무를 잔뜩 축혀올리는 바람에 모든 장수들은 긍지와 아울러 책임감을 새삼스러이 절감하였다. 오왕은 장수들의 얼굴에 자신감이 충만해짐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손무는 이 기회에 왕의 명령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는 왕에게 아른다. 매우 외람된 말씀이오나 대왕 전에도 한 말씀 여쭙고자 하옵나이다. 일국의 왕은 병권에 있어서도 그 나라의 최고 명령자임은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나 전시에 있어서만은 일선 장수들에게 내리시는 왕명에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옵니다. 일선 지휘관에게 명령을 함부로 내리시는 안 될 경우가 세 경우가 있어온데, 첫째는 진격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 있는 군대에게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경우가 그 하나이옵고, 둘째는 퇴각해서는 안 될 사정에 처해 있는 군대에게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경우가 그 둘이옵고, 셋째는 삼군의 현지 사정을 잘 모르면서 명령권을 함부로 발동하시는 것이 그 셋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선 지휘관들은 판단에 혼란이 생겨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손무는 대담하게도 오왕에게 그런 말까지 직언하였다. 오왕은 손무의 대담 무쌍한 직언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말인즉 옳은 말임을 어찌하랴. 손무는 왕의 그런 기색을 재빨리 알아채고 다시 말을 계속한다. 왕명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누구도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그러나 왕명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명령을 내리시려면 일선 사정을 잘 아시고 나서 내리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의 전사들을 더듬어 보면 왕명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일선 장수들이 크게 곤혹했던 일이 왕왕 있었사옵고 그런 때에는 반드시 패했던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왕은 그제서야 납득의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원수의 간언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소이다. 모든 장수들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손무의 직언의 사기가 더욱 높아졌다. 손무는 그들에게 다시 병법을 말한다. 나는 일선 지휘관들께서 각별히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원칙이 하나 있소. 적과 대진해 보아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싸우지 말고 지키기만 하시오. 그러나 이길 자신이 있거든 서슴지 말고 공격하시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지휘관만의 권한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알고 있어야 하오. 전쟁에 이기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어. 첫째, 어떤 경우에는 싸우고 어떤 경우에는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적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지휘관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둘째, 많은 부대와 적은 부대를 지휘하는 법칙을 잘 알고 있는 지휘관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셋째, 상하가 일치 단결하여 싸우는 군대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넷째, 만반태세를 언제든지 갖추고 있는 지휘관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다섯째, 유능한 장수로서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재량대로 싸우는 지휘관은 반드시 이길 것이요. 일선 지휘관들의 재량권과 임무는 그처럼 막중하다는 것을 제관들은 각별히 명심해 주기 바라오. 손무가 직접 간접으로 장수들의 책임과 권위를 거듭 강조하는 바람에 장수들의 의욕은 자꾸만 왕성해 가고 있었다. 손무가 다시 말한다. 나는 비록 원수의 명칭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승패를 직접 가름해 줄 사람은 일선 지휘관인 여러분들 뿐이요. 대왕전의 승리의 영광을 받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들 뿐이라는 것을 재산 명심해 주기 바라오. 손무의 말이 그에 이르자 오왕과 모든 지휘관들은 감격의 눈물까지 지었다. 손무의 정신교육이 그만큼 효과를 거둔 증거였다. 손무는 일선 지휘관들에 대한 정신교육이 끝나자 곧 오왕의 재가를 얻어 출동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대장 오자서와 부장 백비는 군사를 이끌고 각각 옥적지를 향하여 출동하였다. 서주와 종호국은 인접해 있는 곳인지라 두 장수는 국경에 도착하자 일단 진을 치고 적정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주의 엄연은 초병들을 통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며 종호국에 있는 아우 초경에게 그 사태를 급히 알렸다. 초경이 엄여의 편지를 받아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신통한 대책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즉시 엄여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오왕 함녀가 병법 대가인 손무를 원수로 삼고 오자서와 백비에게 대군을 주어 우리 형제를 정벌하려고 한다니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방도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들 자신이 초나라에 투항하여 그들의 보호를 받는 길밖에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형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급히 알려주십시오. 엄연은 아우의 글을 받아보고 그날 밤 야음을 이용해 종호국으로 초경을 찾아왔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초나라에 밀사를 보내 우리 형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있던 2개의 성과 군사를 모두 초왕전에 바칠 터이오니 소왕께서는 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의 항복 문서를 초왕 앞으로 전달하였다. 초왕 소공은 엄여와 초경의 항복 문서를 받아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좌영운 자서를 불러 물어본다. 이 항복 문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 자서가 항복 문서를 신중히 검토해보고 나서 대답한다. 오왕 함녀는 요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선왕의 신복이었던 엄여와 초경을 토벌하려는 것이옵니다. 엄여와 초경은 궁지에 몰린 나머지 생로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에게 투항하려 하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로서는 그들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사옵니다.
더구나 그들은 2개의 성과 수만 명의 군사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바치겠다고 했으니 우리로서는 이득만 있을 뿐 손해날 것은 조금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초왕으로서는 그처럼 간단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었다. 물론 나도 그들의 투항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면 오나라의 감정이 크게 악화되리라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윤자서가 대답한다. 엄여와 초경의 무리를 받아들이면 오나라는 우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대국인 우리가 오나라를 두려워하여 절로 굴러들어오는 복을 박차 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초왕 소공은 신중을 기하면서 말한다. 그야 물론 엄여 형제의 투항을 받아들이면 영토도 넓어지고 병력도 그만큼 강해질 것이니 누가 그것을 따지겠소. 그러나 오자서가 그러잖아도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이를 갈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엄여와 초경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오자서는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져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 아니오. 나는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오. 나라를 경영해 나가다 보면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오. 대왕께서 염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신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옵니다. 엄여와 초경의 투항을 받아들이면 오자서는 반드시 대군을 이끌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절묘한 대비책이 있사옵니다. 초왕은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 듯 자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묻는다. 절묘한 대비책이라니요? 어떤 대비책이 있다는 말씀이요? 자서가 대답했다. 오군이 우리를 쳐오려면 반드시 접경지대인 사업성으로부터 공격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여와 초경은 3만 가까운 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투항해 오겠노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투항을 흔쾌하게 받아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업성을 지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군이 침범해 오더라도 결국은 적끼리 싸우게 되어서 우리로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조금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엄여가 그 싸움에서 이긴다면 우리의 불로소득은 막대할 것이고 서로 진다 하더라도 피해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초왕은 그 계책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이 제2의 술법을 쓰자는 말씀이구려. 참으로 절묘하기 그지없는 계책이요. 그러면 엄여와 초경의 투항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엄여와 초경의 형제는 2만여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에 투항하게 되었다. 초왕은 엄여와 초경을 궁중으로 맞아들여 환영연을 성대하게 베풀어주며 말한다. 오나라의 왕족이신 2분 장수께서 우리와 한 식구가 되시려고 이처럼 찾아와 주셨으니 나로서는 기쁘기 한량없는 일입니다. 자, 어서 한 잔 드십시다. 마음에도 없는 환대의 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신세가 따분했던 엄여와 초경은 초왕의 과분한 환대가 마냥 고마워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대왕께서 보잘것없는 저희들 형제를 이처럼 환대해 주시니 실로 홍은이 만극하옵니다. 무슨 말씀을? 고귀하신 신분으로 보아서는 2분을 마땅히 왕족으로 받들어 모셔야 옳을 일이나 우리나라의 국법상 그렇게 모실 수도 없는 일이고. 초왕은 난처한 듯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문득 옆자리에 배석해 있는 영윤자서를 돌아보며 묻는다. 영윤, 우리가 2분에게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해야 하겠는데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소? 자서가 왕의 속셈을 알아채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2분께서는 장차 시운이 돌아오면 오나라의 대왕이 되실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우도 그에 걸맞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말씀이요. 난들 어찌 그것을 모르리요. 그러니까 2분에게 대한 예우가 매우 난처하다는 말씀이 아니오. 자서가 다시 말한다. 2분께서는 대권을 탈환하기 위해 지금까지 군사도 많이 양성해 오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2분께서 대사를 도모하시는데 편의를 보아드리려면 아무래도 오나라와의 접경지대에 주둔하게 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국과의 접경에 있는 우리의 사업성을 아예 2분에게 할애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초왕은 그 말을 듣고 짐짓 무릎을 치며 감탄해 보였다. 그거 참 절묘한 생각이요. 옛글에도 황조는 남목가지에 집을 짓고 호마는 북풍에 운다는 말이 있으니 2분인들 어찌 고향이 그립지 아니하시리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며 형제를 쳐다보며 그러면 오나라와 가장 가까운 서업성을 드릴 테니 두 분께서는 거기를 근거로 삼으셔서 대권을 탈환하실 대사를 도모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두 분께서 대사를 도모하시는 데 필요하다면 초국은 전력을 기울여 두 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에는 그들을 화살바지로 이용하려는 술책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처럼 뱃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어디까지나 꿀같이 달콤했던 초왕이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려있는 어며와 초경은 초왕의 말에 새로운 꿈이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솟구쳐 올랐다. 초왕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국의 대권을 탈환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헛개비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어며와 초경은 초왕에게 큰 절을 올리며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후일 국권을 탈환하게 되면 대왕의 은혜는 백골 난망하겠습니다. 욕망이 눈을 가리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법이다. 어며 형제는 초왕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자기네가 오왕이 되어보려는 헛된 꿈을 안고 초왕 앞을 물러나왔다. 두 사람이 어전을 물러나가자 초왕은 뜻깊은 미소를 지으며 자서에게 묻는다. 영유는 지금 그자들을 어떻게 보셨소? 소문에 듣기에는 대단한 인물들 같았사오나 정작 본인들을 대하니 서푼짜리도 못 되는 우장들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생각되었소. 그자들은 자기네의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지 쟤까지 것들이 어찌 감히 오나라의 왕위를 탈환할 수 있겠소. 자서도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고로 못 끼는 새는 품 안으로 날아들게 마련인 것이옵니다. 그들은 궁조인 까닭에 우리가 던져준 낚싯밥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덥석 물고 늘어지는 것이옵니다. 낚싯밥을 물고 늘어진다. 하하, 영유는 참으로 절묘한 비유를 쓰셨소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오군의 화살바지가 되어버릴 테니 두고 보시옵소서. 그때에는 제사나 후하게 지내주도록 합시다. 하하. 이를 말씀입니까? 하하. 초왕과 영윤 자서가 통쾌하게 웃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초경은 대궐을 물러나오며 어며에게 말한다. 형님, 궁죽통이라더니 우리한테도 머지않아 대운이 돌아올 것이 틀림없는가 봅니다. 어며도 기꺼이 웃으며 나 역시 새로운 희망이 가슴 가득히 넘쳐오르는 것만 같구나. 그런데 초왕이 무엇 때문에 우리 형제에게 그처럼 후덕을 베풀어 주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걸. 형님, 그 이유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뻔하다니? 무슨 이유가 뻔하다는 말이냐? 형님은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르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오? 나는 잘 모르겠는걸. 알고 있거든 갑질만 내지 말고 속 시원히 말해보아라. 초왕은 우리가 고아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다는 말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초나라로서는 어떻게든지 원수인 오자서를 죽여 없애야만 마음이 놓이겠는데 그러자니까 자연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내 말을 들어보니 과연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큰 소리를 쳐줄 걸 그랬나 보구나. 어며 형제는 그들 나름대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 아무튼 그리하여 어며 형제는 서업성을 근거로 새로운 희망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며와 초경이 초국에 투항하여 서업성에 주둔하게 되자 일선에 나와 있던 오자서와 백비에게 그 사실이 즉각적으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손무에게 보고하니 손무는 오자서와 백비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어며와 초경은 어차피 없애버려야 할 인물들이니 그들이 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전에 신속히 처부수도록 하라. 서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것은 적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주는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최단 시일 내에 결말을 맺도록 해야 한다. 서전을 승리로 장식함으로써 초나라의 사기를 뿌리째 흔들어 놓도록 하라는 군령이었다. 오자서는 군령을 받자 백비와 함께 즉시 서업성으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어며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초경이 형에게 항의한다. 초왕이 우리에게 서업성을 빌려준 것은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도 아니하고 수비만 하고 있다면 무슨 면목으로 그들의 은혜를 바라겠소. 우리는 생사를 걸고 오자서와 싸워 이겨야 하오.
대권 탈환을 눈앞에 두고 싸우기를 기피하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오. 그러나 엄여의 생각은 달랐다. 우리가 2만도 채 못 되는 병력을 가지고 어찌 5만 군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더욱이 상대방 장수는 오자서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성 둘레의 늪을 깊이 파고 거기서 나오는 흙으로 둑을 높이 쌓아 올려서 적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적은 시일이 오래 갈수록 보급이 곤란해져서 결국은 절로 물러가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성미가 급한 초경에게는 그와 같이 완만한 작전 계획은 용납되지 않았다. 형님은 오자서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무슨 싸움이 돼요. 우리의 목적은 서읍성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자서 일당을 섬멸시킴으로써 대권을 탈환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실력도 없으면서 만용을 부리다가 패배하기보다는 차라리 직면을 회피하여 와전을 도모해 가면서 후위를 기약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작전이라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형제간의 의견이 정면으로 대립되었다. 더욱이 초경은 만용이라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라 형님이 비겁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나는 비겁자는 되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만이라도 나가 싸워야 하겠소. 하고 외치며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동문으로 노도와 같이 몰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초경은 동문으로 군사를 몰고 나와 오자서의 진지로 질풍노도와 같이 덤벼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오자서란 놈 이리 나오너라. 용기가 있거든 나와 맞붙어 생사를 겨뤄보자. 오자서도 말을 달려나오며 우부 초경은 듣거라. 너는 오나라의 어엿한 왕족으로서 어찌하여 오왕을 배반하고 초왕의 앞잡이가 되어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대오각성하여 칼부리를 초국으로 돌려라. 그러면 목숨만은 곱게 살려주리라. 초경도 그에 맞서며 오자서는 듣거라. 너는 오국을 망쳐놓은 천하의 불량배다. 요왕을 시해한 불안당이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나타났느냐. 나는 오국 왕실의 대의를 밝혀내기 위해 너 같은 놈은 결단코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러자 오자서는 벼랑간 통쾌하게 웃으면서 이 벽창호 같은 우부야. 초국의 앞잡이가 되어 고국에 항거하는 것이 내게는 대의로 보이느냐. 초왕이 너희들 형제를 서읍성에 주둔시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오나라 군사들의 화살바지로 이용하려는 음모임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냐. 그 말에 초경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초왕이 자기네 형제를 화살바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자서의 말이 과연 옳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퇴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에 초경은 울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 불안당 놈아. 사설은 그만 씨부리고 무죄의 칼을 받아라. 하고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려 덤벼든다. 오자서도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싸움은 정면으로 붙었다. 마상의 두 장수가 구름 같은 먼지를 일으키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때로는 남해 번쩍 북에 번쩍 뽀얀 먼지 구름 속에서 창과 창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쇳소리가 푸른 하늘에 연방 날카롭게 울려 퍼진다. 그야말로 용호상박의 처절한 단기 접전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양군 군사들도 어느새 홍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두 장수의 싸움은 그런 유가 아니었다. 1합, 2합, 3합. 싸움은 끝없이 번복되는데 용맹에 있어서나 기량에 있어서나 난영난제여 막상막하인 그들이었다. 접전이 계속되기를 무려 30여 합. 그래도 판가름이 날 것 같지 않더니 40합이 가까워 오면서는 초경의 칼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성 안에 있던 엄여가 벼란간 질풍같이 말을 몰아나오며 역적 오자서는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엄여가 맹호같이 덤벼오는 바람에 오자서는 혼자서 두 장수를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엄여가 질풍처럼 습격해 오는지라 이미 피로해진 오자서는 그때마다 칼을 피하는 자세가 점점 둔해가고 있었다. 싸움이 40합을 넘으면서부터는 오자서의 기세가 현저하게 기울어가고 있어서 언제 엄여의 칼에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야말로 생사를 결하는 최후의 위기였던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백비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비호처럼 말을 달려 나와 싸움을 가로막는다.
백비도 맹장이었다. 내 장수가 두 패로 갈려 일대 혼전이 전개되는데 오자서가 벼란간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며 말머리를 돌려 돌기 시작하였다. 오자서의 휘파람 소리는 거짓 쫓김임을 백비에게 알려주는 암호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 쫓김임을 알 턱없는 엄여와 초경은 오자서가 기진맥진하여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줄로만 알고 백비를 내버려 둔 채 오자서만을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백비는 오자서를 맹렬하게 추격해 가고 있는 엄여와 초경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엄여와 초경은 오자서에게만 눈독이 올라서 백비가 자기네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 줄 모르고 있었다. 오자서는 쫓기기를 장장 50여 리 어느 산모퉁이에 도달하자 벼란간 말머리를 돌려오며 엄여의 목을 후려갈겼다. 엄여의 목이 한 칼에 날아갔을 바로 그때 뒤에서 추격해 오던 백비가 등 뒤에서 초경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니 초경의 목도 대번에 땅에 떨어져 버린다. 하하, 이제야 두 놈을 모두 시원하게 해치워 버렸구나. 백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엄여와 초경의 머리를 들어보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오자서는 신중을 기하는 듯 싸움은 이제부터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서읍성으로 되돌아가 군사들을 수습하기로 합시다. 오자서와 백비가 다시 서읍성으로 달려오니 양편 군사들은 아직도 어지럽게 싸우고 있었다. 오자서는 마상에서 양군에게 큰 소리로 호령한다. 엄여와 초경은 이미 우리 손에 살해되었다. 모든 군사들은 싸움을 멈춰라. 싸움이 멈춰지자 오자서가 적군들에게 다시 외친다. 너희들 중에는 오나라에서 엄여와 초경에게 본의 아니게 끌려온 사람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줄로 알고 있다. 너희들의 부모와 처자식들은 너희들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무기를 버리고 모두들 나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오자서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자 만여 명의 오국 출신 군사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오자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하여 오자서는 서읍성을 완전히 점령해버렸다. 오자서는 서읍성을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만여 명의 귀순 병사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엄여와 초경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무기와 엄청난 재물까지 노획하였다.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대전과를 거둔 셈이었다. 그러나 오자서는 그 정도의 승리만으로는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초나라에 대해 원한이 골수에 맺혀 있는 그로서는 이 기회에 여세를 몰아 초나라를 철두철미하게 쳐부수어버려야만 넋이 풀릴 것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초국으로 쳐들어가려면 왕의 윤허와 손모 원수의 작전 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오자서는 본국에 승전 보고를 올리는 동시에 이 기회에 여세를 몰아 초국으로 본격적으로 쳐들어갔으면 싶은 생각이오니 대왕께서는 원수와 상의하셔서 특별히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상소문까지 곁들여 올렸다. 오왕 함녀는 오자서의 상소문을 받아보고 손무를 불러 묻는다. 오대부가 엄여와 초경을 살해하고 서읍성을 점령한 것은 경사임이 틀림없지만 이왕 내친 김에 초나라까지 쳐들어가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손무는 오자서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오대부가 서읍성을 점령한 것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던 승리이옵니다. 오대부가 아니었던들 엄여와 초경을 그처럼 쉽게 토벌할 수는 없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여세를 몰아서 초국까지 쳐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안 될 일이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회답을 해야 하겠소? 이 문제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이 오대부를 직접 찾아가서 만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무는 그날로 서읍성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오자서가 성문 밖까지 마중을 나오자 손무는 오자서의 손을 마주잡으며 오대부의 이번 승리는 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대부가 아니셨던들 누가 그와 같이 막대한 전과를 거둘 수가 있었으리까? 하고 전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오자서가 궁금한 것은 상소문에 대한 회답이어서 이 기회에 초국으로 쳐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왕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손무는 그 얘기가 나오자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한다. 오대부는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는 속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나라가 강대국임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엄여와 초경 따위를 토벌하고 남은 필요한 군사를 가지고 어찌 초국을 칠 수 있소리까. 더구나 서읍성이 우리에게 함락되는 바람에 초국은 지금 초긴장 상태가 되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어찌 함부로 발병할 수 있겠습니까?
홧김에 돌부리를 차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상대방이 손무만 아니었다면 오자선은 자기 고집을 끝까지 우겨댔을지 모른다. 그러나 손무가 사리가 분명하게 설득하니 오자선은 할 말이 없었다. 그러면 원수께서는 언제쯤에나 초를 쳐들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손무가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오늘날 오나라의 원수로 임명해 온 것은 오로지 오대부와의 우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원수의 직책을 맡은 이상 초나라를 치고 싶은 생각은 나 역시 오대부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초국에는 좌영윤 자서를 비롯하여 낭화 자성 등등의 기라성 같은 용장, 지장들이 소왕을 중심으로 물샐 틈 없이 결속되어 있어서 초를 지금 당장 무력으로 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질 것을 뻔히 알고 싸움을 걸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손무의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이치에 합당하다. 오자선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초를 치려고 10년이나 벼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초를 칠 수가 없다면 몇십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손무는 오자서의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감정만 가지고 쓸모없는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오대부의 심정을 난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요. 마누라가 아기를 뱄을 경우 남편 되는 사람이 자식의 얼굴을 아무리 빨리 보고 싶어도 산월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지요. 우리가 초를 치는 일도 역시 그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자선은 그래도 불만이 있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무턱대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영웅이 시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손무는 또다시 웃으며 대답한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대가 영웅을 낳기도 하지만 영웅이 시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가 절로 망하기를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초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수단 방법을 써야 합니다. 언젠가 병법을 강론할 때에도 말씀드린 바 있거니와 직접 싸우는 것은 하책이기 때문에 그보다 상책인 벌모나 벌교의 전략을 써나가자는 말씀이죠. 벌모나 벌교는 직접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전쟁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전쟁을 지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책의 전쟁을 하기보다는 상책의 전쟁을 전개해 나가자는 생각일 뿐입니다. 손무의 끈질긴 설득에 오자선은 마침내 설복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서 원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손무가 대답한다. 오대부의 부탁이라면 내가 어찌 거역하겠소.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군사를 이끌고 초나라에 직접 쳐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초평왕과 비무기의 죄상을 따지는 성토문만이라도 제 이름으로 초왕에게 보냈으면 싶은데 그 일만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무는 내심으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자서의 분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그것만은 허락을 아니할 수가 없었다. 오대부께서 그렇게라도 하셔야만 오니 풀리겠다면 그 일을 어찌 만류하겠소이까. 오대부의 이름으로 초왕에게 그와 같은 성토문을 보내면 초왕은 그것만 읽어보고도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일 것 같으니 오늘로라도 초왕 앞으로 성토문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오자선은 그제서야 속이 시원하게 웃으며 원수께서는 지금부터 벌모와 벌교의 계략을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런 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 적을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면서도 겉으로는 약한 듯이 보여서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그 하나요. 간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적의 중신들에게 이간책을 쓰는 것도 그 하나요. 그 밖에도 적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여러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모두 벌모에 해당하는 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자선은 그 말을 듣고 감탄의 혀를 내둘렀다. 원수께서는 아까 벌교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벌교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사옵니까? 손무가 다시 대답한다. 초는 지금 당이나 채 같은 약소국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에 쳐들어가려면 그들과도 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적으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당,
채의 두 나라를 우리 편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벌교에 해당하는 술책입니다. 그 모양으로 적을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려 나가면 구태여 전쟁을 아니하더라도 적은 저절로 괴멸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은 그때에 가서 시작해야 합니다. 손무의 원대한 계략에 오자서는 감탄과 감격을 맞이 않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손 원수가 아니 계셨던들 나는 어떤 과오를 범했을지 모를 일이었구나.